지난 시간에 행정행위까지 다 마쳤죠. 이론강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행정행위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탄력을 받아요. 강의 진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속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그 기본 이론적인 거, 기본적인 틀에다가 일부 내용, 사례, 요런 거 법적 성질 요거만 좀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례 종류는 반드시 알아야죠. 성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행정 계획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확약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알아야만 법적 성질이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아닌지를 논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 법적 성질이 판별돼야 그에 대응하는 권리구제 수단이 항고소송인지 아니면 당사자 소송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자, 그 밖에 행정행위 형식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확약이죠. 확실한 약속 줄임말인데 이건 행정행위에 대한 약속이 확약이죠. 좁은 개념이에요. 근데 일체의 약속, 행정행위만이 아니라 뭐 계약, 행정기도 이거 다 포함한 일체의 약속, 광의 개념 확언이죠. 그 다음에 종류는 뭐 약속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내정, 내락 뭐 이런 것들. 근데 역시 판례 사안에 있는 게 중요하죠.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이 우선순위대로 어업면허는 특허죠. 어업면허를 순차적으로 발급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사건에서 의역이 되죠. 그 다음에 근거가 본처분권안 포함 내재서리, 본처분권안에 약속권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권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근데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어요. 기본법이 아니라 확약의 가능성, 형식, 절차, 기속력 이런 거 다 외워야 된다 그랬죠.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처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걸 내용을 하는 의사표시, 이거 확약이죠. 확약을 할 수 있다. 여기도 내용이 어때요? 그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처분에 관한 규정 갖고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본처분권안 포함설 내재서를 입법화하는 것이다. 자, 법적 성질이 그 학설하고 판례가 다르죠. 그 학설은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약속에 구속된다,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판례는 부정합니다. 근데 확약의 취소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외워야 되는데. 자, 어업권 면에 선행하는 우선결정은 이거는 그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이것도 논점이 두 가지지. 일단은 확약이냐 아니냐, 확약이다. 사례는 인정했어요. 근데 법적 성질이 학설과 달리 처분은 아니다라는 거. 이게 아주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인데 확약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출제 빈도는 떨어져요. 근데 그 중에 확약이 출제되는 게 중요한 판례인데 그 다음 문장도 음미해야 돼요. 행정행위도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 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증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행정행위성도 부정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 면허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새로운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 새로운 어업권 면허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인가 취소가 실질이보다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다라는 건데 이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이 거부나 부작위의 경우는 그 처분의 거부나 처분의 부작위에 대해 처분이 아닌 거의 거부나 부작위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 논리거든요. 그 논리에 비춰볼 때 처분이 아닌 거의 거부를 갖다가 처분성 인정한 거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649에 있죠. 649에 가면 맨 위에 행정처분의 거부일 것. 이 137에서도 인용했는데 244하고도 관련이 되죠. 부작위에도 해놨을래나 모르겠네. 좀 전에 이게 빠져가지고 한참 찾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포기했는데 뒤에서 나오네. 뜻밖이네요.
부작위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부작위에는 안 하는데 논리는 똑같아요. 부작위도. 저기 649하고 244. 오, 별것도 아닌데 이거 없으면 불편하죠?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죠. 별것도 아닌 작은 건데 완전히 뭐 득템한 것 같이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데. 한 개도 확약이 출제될 때 주의 논점인데 결론은 다 된다 그냥 가볍게 보면 돼요. 그 다음 확약의 요건 중에 주체 내용은 특별할 거 없어요. 주체는 권한 문제고 그 내용은 적법 이런 것들인데 절차 이런 게 그 본처분의 절차를 거쳐야 되면 확약할 때도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게 학설에 있던 게 반영된 거거든요. 또 문서주의 이것도 이론적으로 논란이 됐던 건데 입법적으로 해결했어요. 문서로 해야 한다. 문서주의. 자, 확약의 효가 이 내용에 구속된다. 그래서 학설은 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서를 취한 건데 이건 신뢰보호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속력의 근거, 허용성의 근거는 본처 근거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근거 필요 없다는 거고 이게 달라요. 그러나 사정 변경은 239 인용했죠. 행정행위 때는 철회 사유인데 확약에는 실효 사유고 그래서 기속력이 가는 게 나오죠. 행정처는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이 기속되지 않는다. 그 사정 변경이 여기 들어가 있죠. 사정 변경. 그 다음 확약이 위법한 경우. 그 다음에 그 당사자에게 사실 통지의 의무가 있고 그 사정 변경은 행정의 경우에 철회 사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행정계획인데 이 계획의 개념의 핵심적 표지는 목표가 나와야죠.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그 다음에 수단의 정합성이라는 표기가 그 개별적인 수단, 주먹구구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수단의 종합적이다. 이 두 표지. 그래서 이 판례 문장을 외울 건 아니에요. 그 교과서 그대로거든요. 행정계획은 도시건설, 정비, 개량 등과 같은 자 나왔죠.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 목표가 나와야 돼요.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된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종합화된 수단의 종합성 이게 나오죠. 장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활동 기준이나 설정 행위를 말한다. 이 행정학에서 나누죠. 활동 기준을 그 계획이라고 그 설정 행위 과정에 있는 걸 기획. 그래서 기획과 계획을 구별하죠. 근데 행정법에는 구별을 안 합니다. 행정계획의 종류인데 결국 이제 법적 성질 때문에 나누는 건데 구속적 계획인데 국민에게 대해 구속력 가지는 게 이게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죠. 도시공관리계획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개발제한구역도 이거로 지정하거든요. 그 환지계획인데 판례가 부정해요. 환권계획은 이제 관리처분계획인데 이 환지는 토지변환, 환권은 권리변환. 그래서 환지는 땅과 땅만 바꿔주는 거 원칙적으로. 근데 이 환권은 재개발 재건축하면 건물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땅만이 아니라 건물까지 포함되니까 포괄적인 용어로 권리 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시행계획. 그러니까 타계획에 대해 구속력 가는 거. 이거는 종합자, 방역자, 기본자 들어가는 건데 기본자 들어가는 거 여기 대표적으로 관련 판례 도시기본계획만 하는데 농어촌 도로 정비계획 다른 판례에서도 기본계획 나오면 다 처분성이 없다. 도시개발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는 건 당연해요. 근데 웃기는 게 도시개발계획은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저게 논리적으로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에는 분명히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그 상위인 도시개발계획에 저촉돼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속력이 없다? 이런 건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 다음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도 출제가 좀 제법 되는데 다양해요. 그래서 그 법률 형식도 있고 행정입법, 뭐 행정행위, 사실행위 다양하게 있다. 복수 성질이다. 자, 이 법적 근거가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행정기본법에는 없어요. 행정절차법에 있는데, 자, 여기도 계획 수립 절차는 없어요.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폐지할 때에는, 자, 뭐예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된다. 그래서 형량, 명령, 그 다음에 계획의 행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분성 갖는 계획에 관한 처분 절차, 이거 있고, 계획 수립 절차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규정이 없어요. 이게 좀 아쉬운 건데, 개별법에만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법, 취소 사유, 이런 것도 가볍게 보면 되겠죠. 행정계획의 처분성인데, 도시계획 결정인데, 현재 명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관리처분계획, 이게 환공계획이죠. 쉽게 말하면 분양계획, 재개발,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구역 지정,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계획, 처분성 부정 기본자 들어가는 거, 여기다 다 몰아놨구나. 54에서도 인용했는데, 도시기본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대학이시 기본계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일일이 외울 거 없죠. 종합자, 광역자, 환지계획. 근데 여기 구별해야 될 유사판례가 환지 처분, 얘는 처분이거든요.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도 처분이에요. 두 가지는 처분인데 환지 계획만 처분이 아니다라고 한 건데요. 근데 여기 환지 처분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해가지고 환지 청산금 교부 처분,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그냥 이거는 처분의 일 내용에 불과하다라는 논리인데, 청산금은 땅값 차이가 있을 때 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옛날 땅보다 환지에서 교환해준 땅이 더 비싸다 그러면 차액을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 거고, 옛날 땅보다 더 적은 땅을 준다, 땅값이 적게 준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청산금을 오히려 주어야 되죠. 이런 논점은 이제 강론에서 좀 출제가 되는 논점이에요. 행정적인 기능인데 이것도 외우기 쉽게 개념하고 거기서 끌어내는, 상식에서 끌어내는 건데, 개념에서 목표 설정, 수단의 종합화, 이거 개념에서 끌어냈죠. 그 다음에 계획은 미래의 목표, 청사진 제공하니까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보 제공. 이거 알려주니까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안 하고 소통하니까 매개. 그 다음에 국민에게 유도하고 지침을 주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계약은 성질, 법적 성질이 비권력적 공법행위니까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면 신축적 탄력적이다. 요거는 행정지도 비공식 행정장도 마찬가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으니까 역시 신축적 탄력적. 비공식적 행정장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핵심은 협상이잖아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강제로 안 하고 합의에 의해 하니까 마찰 저항 회피.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근거 없이도 협의로 하니까 협의를 통해 법의 관계를 보완하고 문제 해결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문제를 이해시킬 수 있고, 행정지도도 임의적 동의 협력을 전제로 하지 강제로 안 하는 건 다 공통이죠. 마찰 저항 방지, 분쟁의 사전 회피, 법률 응결에 대한 보완, 기능에 따른 종류, 이건 별도로 어차피 알아둬야 되니까. 그 다음 비공식 행정장도 협의나 합의를 통하는 거니까 법적 불명확성 제거, 노력 비용 절감. 행정 절차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왜냐면 행정을 일방적으로 안 하고 국민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절차에 참여시키는 거니까 참여, 이런 게 주체성, 이게 행정의 민주화 표지잖아요. 행정의 민주성 실현. 그 다음 법치주의, 내용만이 아니라 주체, 내용, 절차 형식까지 적법할 걸 요하니까 법치주의 보장. 그 다음에 행정 절차를 거치면 마찰 저항이 줄어들죠. 강제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마찰 저항이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행정 절차를 통해 침입을 미리 막는 거, 이걸 사전적 권리주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유북인데 이유를 부수적으로 기재한다. 이유를 알려주는 걸 얘기해요. 이유를 알려주니까 명료화 되죠. 왜 그런 처분하는지. 그 다음에 타당한 이유라면 설득 기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유를 따져하고 하니까
정당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겠죠. 이유도 안 따져보고 그냥 에휴 대충 얘는 영업정지 3달 이딴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유를 따져보는 게 정당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죠. 그런 이유라면 나는 소송 제기하겠다. 불복할지 말지를 판단하는데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재판의 승패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면 그 이유가 엉터리 이유라고 판단이 되면 불복하겠죠. 부담 완화 기능이죠. 왜냐면 소송 제기되면은 담당자 고유 업무 수행하기도 바쁜데 소송에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이 부담이 되죠. 그냥 관련 판례에도 마찬가지 특별할 거 없어요. 그 납세고지서가 그 세액 산출한 이유를 알려주는 거죠. 단순히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혼시 규정이 아니라 조세행정에 있어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한과 동시에 납세무자에게 부가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그 아까 하천에서 봤던 기능과 유사한 게 나오죠. 불복 여부 결정과 불복 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서 나온 강행 규정이다라는 거. 계획의 효력인데 이거 숫자 지금 이제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숫자가 필요한데 옛날에 5일짜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한 날부터 5일이었는데 지금 더 좋아졌어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외워둬야 됩니다. 이 총론에도 나왔고 강론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 효력발생 요건은 우리가 개념을 배웠잖아요. 옛날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효력발생 요건일 때 판례예요. 이걸 해야 효력발생인데 안 하면 효력발생되지 않는다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 판례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지형도면 고시가 효력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 판례는 그 개정할 땐 삭제해야 되겠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현행법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집중률은 우리가 167에서 봤던 거 인허가 의제 있죠. 그 다른 거를 안 받아도 받은 거로 본다. 절차 간소화 취지 다 똑같아요. 근데 주된 인허가 이 말이 나오면 인허가 의제고, 행정 계획 승인 이 말이 나오면 집중이라고 하는 건데, 교수님들이 이걸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엄밀하게 구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의미 취지는 뭐 행정계획 확정 승인 이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이게 아니라, 이러니까 이제 개념상의 차이인데, 다른 법령에 의해 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도 의제한다라는 거죠. 그 취지는 빼맞네. 그 절차가 간소하죠. 법적 근거, 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 취지 및 기능이 절차 간소하죠.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뭐 굳이 볼 의미가 없어 뺐고, 집중의 정도도 행정행위하고 인허가 의제하고 똑같아요. 절차만 생략되는 거지 실체적 요건이 안 된 걸 해주자는 건 아니다. 실제법은 적용된다는 거. 채권계획 인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 이것도 공유수면이 공적인 물건이죠. 점용은 점용자, 인형자, 매립자가 계속적 사용으로 특허 표지죠. 실제법은 적용된 건데, 어쨌든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의제될 경우 공유수면 점용 불허가 사유로서 채권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을 못 갖추면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절차 관계기관과의 협의인데 이거는 그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판례는 그 안 고쳐도 된다라는 희한한 판례가 있어요. 내외협이나 공고가 없었다 하여 사업주체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이 도로도 공적인 물건, 점용자가 계속적 사용 표기로 역시 특허죠. 얻은 거로 간주되는 주택건설법, 촉진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의제된다는 얘기거든요. 내부협의를 안 고쳐도 된다는 건데, 그 다음에 또 더 웃긴 거는, 더 비판받는 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절차, 이것도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웃긴 판례들이에요. 이 92년 독재정권 때죠. 92년이면 군사정권, 군사 반란 수계 노태우 정권의 마지막 해이거든요. 93년도에 2월 25일 날 이제 김영삼 대통령 취임되면서 군사 무신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죠. 박정희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래도 3대로 짧게 끝났죠. 고려시대 무신라는 그 최충원이 정중부가 최초로 일으켰다가 그 다음에 경대승이죠. 그 다음에 아닌가? 헷갈리네. 괜히 얘기했다가 여러분들 국사 또 틀리게 만드는 거 아닌가?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이 맞을 거예요. 경대승이 맞는데 26인가 요절을 하면서 시대 살인마 소리들은 아주 잔악하게 짝이 없는 이민이라는 노비 출신이 되죠. 이놈을 잔인하게 죽이고 이제 최충원, 최의, 최한원. 자신이 없네. 여러분들 제 말 믿지 말고 국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미안합니다. 이거. 근데 미안할 것도 없네. 왜냐면 제가 틀렸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는 기회가 또 되니까 이 강의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사. 다 외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좁쌀 같은 내용이죠. 그 4대 60년이라고 최씨 무신정권만 4대 60년인데 대한민국의 무신라는 그거보다 더 빨리 끝났죠. 이 국민 수준이죠. 참 대한민국 국민 대단한 국민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국사 확인해 보세요. 제 말 믿었다 틀리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해봐야 국물도 없을 거예요. 도와주려고 했지 여러분들 권리를 침해하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 웃기니까 논리적으로 웃기는 판례는 외워야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지금은 관계기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는 경우 그러면 그 주민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이거는 아마 법률에 의무 규정으로 안 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인허가 의제와 관련될 때는 웬만한 법률이 주는데 그 규정이 없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아마 이건 배경은 그럴 것 같아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협의 절차와 별도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 역시 최신 판례인데도 그렇죠. 자, 권리구제인데 그 계획 승인 시에 부관을 이행하지 않아 의제되는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때 항고소송 대상은 의제되는 인허가 취소 처분이다. 이거 그 주된 인허가가 안 나면 주된 인허가가 거부되면은 거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툴 건 얘밖에 없지만 주된 인허가가 나면 주된 인허가도 처분이고 의제되는 인허가도 처분이라 그랬죠. 같은 논리예요. 여기도 충북 계산군수 사건인데 의제된 산지 전용허가 취소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산지 전용허가를 위한 나머지 인허가 사항만 의제된 사업계획 승인 취소와 별도로 그러니까 둘 다 처분이 된다는 얘기죠. 산지 전용허가 취소를 다툴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인데 이 행정쟁송 이게 사업구제가 거의 힘들어요. 왜냐면 일부 계획만 처분성 인정되죠. 근데 산 넘어 산이 이게 인정되더라도 본안에서 계획재량에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니까 광범위한 게 적법으로 판단되니까 기각 판결 받을 수가 있고 또 산을 또 하나 넘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계획은 상호 연관이 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이걸 취소시킬 수가 없잖아요. 사정 판결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여기 관련 판례도 그런 논리가 반영된 거죠.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에 장기간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그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어 토지 수용에까지 나아간 이상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저런 유사한 마인드는 협의 소익에서 꽤 많이 나와요. 그런 게 이제 623에 보면 16번 판례도 그런 거예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예요. 기정사실의 문제 때문에 그 16번 판례가
250하고 연결되죠. 손해정보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의 위법성 요건이 있는데 이게 충족되기가 어렵다는 거. 손실배상은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가 이제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 헌법소원에 관한 건데, 자, 이것도 실제로 아주 많이 듣던 표현인데,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아니라 행정지침, 이런 원래 대상적 기획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헌법소원에. 근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외울 게 없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거로 예상될 수 있을 때, 이때는 예외적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가 94학년도 대학 입학 주요 요강을 제정하여 발표한 바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거 대상적 기획 인정의 적법이라고 그랬죠. 본안에서 이제 기각되긴 했는데, 이거 서울대학교가 그 입학시험에서 제2 외국어에서 일본어를 갖다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 외국어고등학교 다니는 1학년, 2학년생들이 이제 그 외국어고는 이제 전공이 나눠진다. 고등학교인데도 영어 전공, 뭐 일본어 전공, 중국어 전공, 뭐 이런 식으로 전공이 나눠진다 그러는데, 여기서 일본어 전공하던 애들이 어느 정도 자기는 서울대학교 가려면 일본어 전공인데 학교에서 배운 거 이외에 제육을 또 하나 공부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기한 사건인데, 그때 이게 김영삼 그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가 그 총독부, 중앙청이라는 일본 총독부 건물을 해체시킨 거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도 처단할 뻔했잖아요. 결국은 사면복권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이게 아주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거. 하나회라는 국내 그 반란의 그 핵심 역할을 했던 하나회를 완전히 일거에 숙청한 거. 이거 목숨 내걸고 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때 청와대 당시에 청와대 그 101단이라고 하고 청와대 경호 이거를 갖다 이 하나회가 장악했어요. 이거 진짜 자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당할 수도 있는 엄청난 배짱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이 머리가 좀 안 좋아요. 어떻게 서울대학교 철학가긴 하지만 어떻게 갔는지 아마 부산 서울대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6.25가 나가지고 부산에서만 시험을 치렀어요. 그 대학 입학 시험. 그러니까 어때요? 뭐 전국에 있는 그 사람들 거의 뭐 응시를 못했죠.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런 여건에서 학교도 다 뭐 부산으로 피난가고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때 아마 슬쩍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머리 봐성이 뭐 서울대가 아니라 아예 뭐 대학 자체를 들어갔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근데 그래서 용감했던 건지도 몰라요. 무식하니까. 그 일화가 있는데,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유신헌법 철폐 서명을 받는데, 양 대통령의 성격이 다 나오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1000만인 서명 운동을 합시다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인데 1000만은 이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논리적이에요. 근데 김영삼 참 천연덕스럽게 그까이 거 누가 그걸 세어본단 말입니까? 역시 단순해요. 그래서 그런 게 또 매력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이제 역사에 큰 했는데, 그때 아마 그 정부 시책에 맞췄던 것 같아요.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차원에서 제국주의 침략국가 언어였던 일본어를 빼자 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였죠. 한때 제국주의였다고 하지만 법학이나 이런 데서 건축, 토목, 기계공학 뭐 이런 그 학문적으로 필요한 언어이면 틀림없거든요. 저한테는 필요 없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막 그랬던 시사적인 사건. 왜 이렇게 얘기했냐?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사후구제가 거의 안 되면 사정적 권리구제로서의 계획수립조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계획수립조차에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이 참여해서 잘못된 계획수립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도 그거는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게 아쉬운 점이죠.
그 다음 계획재량은 형성의 자유라 그래요. 우리가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는 선택의 자유라 그러죠. 주어진 것 중에 선택하는 거하고 아예 없는 거를 광범위하게 만드는 형성의 자유 개념 표지가 선택의 자유, 광범위한 선택의 자유 이러면 틀린 거예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판단의 자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뭐에 비해서? 다른 행정작용에 비해서 특히 행정행위로서 재량보다도 계획재량은 불확정적인 개념 사용의 필요성이 행정재량보다 더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수한 사안에 관한 판단 표지들이 최신 판례들에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뭐 뒤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노외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이 형량 문제가 생기죠. 주차장 만드는 필요와 주거 안정이라는 이 공익, 특히 노후 불량주택 자체를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거 철거했다가 노후된 걸 철거해서 다시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쓰겠다는 건데, 이런 목적이 아닌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존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재산권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주거권, 이게 인간의 존엄과 같이 근거 아니에요. 의식주라는 게. 주거권이 집단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려면 그 공익사업의 중대한 공익성 필요가 분명하게 인정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설치하려는 주차장 자체의 경제성, 효율성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인근 주민의 불편이나 해당 지역의 교통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비교 형량해야 된다. 뒤틀권은 아닌 것 같고, 용도지역 지정 변경행위 법적 성질은 행정계획으로 재량행위다. 지역지구 구역 이 말 나오면 예외적 승인 사례, 재량행위 사례로도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이 계획의 종합화된 수단이라 그랬죠. 그게 지역지구 구역이 대표적인 계획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면 재량이라는 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개발 사업이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재량적 판단이 폭넓게 존중되어야 된다. 당연하죠. 재량행위도 그런데 하물며 이건 계획재량이니까. 자, 이 경우 행정청에 이것도 출제가 좀 제법 되고 있어요.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의 판단을 무조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의 적합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건데, 해당 개발 사업 자체가 독자적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리하여 심사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 요게 음미할 거예요. 분리해서 각각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기존의 주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상태를 기반으로 그에 더하여 해당 개발 사업까지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 누적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뒤틀 가능성은 적긴 한데 이건 조금 음미할 바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형량명령, 이게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있다 그랬죠. 신설돼가지고 그 다음에 형량명령에 위반한 게 형량하자. 형량명령은 형량하라는 명령이에요. 거기다 사를 붙이면 되죠. 뭘 형량해요? 이익형량이죠. 이익형량. 그러면 관계된 모든 이익을 내야지 일부 이익만 하면 안 되겠죠. 관계된 모든 이익, 관계제, 모두제자 해가지고 관계제 이익을 또 제대로 형량을 해야지 잘못하면 안 되겠죠. 정당하게 형량하라는 명령. 그러니까 여기서 하자 유형도 끌어낼 수 있죠. 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한 경우, 하긴 했는데 빠뜨리고 하는 경우, 일부를 빠뜨림 없이 다 했는데 잘못한 경우, 그죠? 되게 쉬운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인데. 자, 형량명령의 법률은 학성 판례상에 인정되어 온 건데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행정절차법에도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좀 전에 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주체가 가지는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상호간과 사익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해야 된다는 제한. 근데 이 이제 최신 판례는 이 형량 명령의 법리는 주민 등의 도시관리 계획
입안 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당연한 거예요. 계획 수립할 때 적용되는 거니까 직권으로 수립하든 입안 제안을 받아 수립하든 마찬가지라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권자가 이것도 계획에 관한 거니까 마찬가지다. 뭐 다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환경예산에 관한 걸 판단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형량 명령으로 이렇게 분류를 여기다 둬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여기 그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 계획 시설 결정을 하거나 실시계획 인가처분할 때 행사하는 재량권 얘도 무제한은 아니라 그랬죠. 재량 통제 대상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판례는 없죠. 형량하자 이게 이제 국어단하고 다른 게 내용은 쉬워요. 전혀 안 한 경우가 탈락했다 조사 결함 이게 조사에 결함이 있다. 이게 되게 헷갈려요. 왜냐면 결함이나 흠결이나 국어적으로 똑같잖아요. 안 한 거를 결함이라 그래요. 근데 빠뜨린 거 누락한 걸 흠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국어적으로는 결함이나 흠결이나 또 부절은 불완전하게 한 거니까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 대응하는 용어가. 그래서 김남규 선생님이 독일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이 결함이나 흠결이나 부절은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외워야 되고 잘못한 거는 오형량 그렇대로 보니까 이건 국어 단어 그대로 보니까 이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위에 거 용어를 여러분들이 익히면 되고 그 대부분 형량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뒤에서는 재량 일탈남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주의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인데 인정 사례 핵심적인 거 대학 그 다음에 청계산 휴게광장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만큼 위법성 인정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할 때까지 형성의 자유의 그 한계에 관한 법리 이것도 분류가 들쭉날쭉인데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 시청에 관한 결정하는데도 적용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획보장 청구권과 계획변경 청구권인데 이건 그 보장하라는 거고 반대가 변경하라는 거고 보장은 존속시켜라 그 계획을 변경 폐지하려고 할 때 하지 말고 존속시켜라 계획대로 이행하라고 부작위일 때 그 다음에 계획에 변경안을 찬성을 하는데 적응하도록 경과 조치를 달라 돈 물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보장 청구권의 내용에 여러 가지 포함된다는 거 알아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다 이게 공익이 큰 거고 종합성을 특징을 하기 때문에 공익이 큰 거라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요게 출제가 좀 여러 번 됐던 거예요. 법률 형식은 우리가 1편에 배웠죠. 부진정서부피의 경우 사회치배가 크면 경과 규정이나 적응 조치를 둬야 되죠. 행정행위 형식일 때는 수익자 인정이 취소체로 제한 법리에 따르다. 계획 이행 청구권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지정한 후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헌재가 10년이라는 기준도 제시했는데 입법에 반영된 거라 강론에서는 10년이라는 숫자까지 외워야 돼요. 이 토지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 이거는 계획대로 안 하려면 내 땅 사가라 이거니까 가름하는 청구권이다 이런 논점도 출제가 됐던 거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여러 가지 구제 조치가 금전적 보상이 하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둬야 돼요. 이거 출제됐던 논점이고 그 다음에 이 시효제는 법례상 권리이지 기본권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대지와 달리 대이외의 경우는 매수 청구권을 인정 안 해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나대지는 용도대로도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그 지목일 때는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거든요. 경과조치, 손해정보는 읽어보면 되고 계획변경 청구는 말 그대로 아까 계획보장 청구권은 계획이 나한테 유리할 때 보장하라 이거고 이거는 계획이 나한테 불리할 때 예를 들어 내 땅이 개발 제한물에 묶여있다 이러면 변경하라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인데 어렵지 않아요. 권한 소재를 보면 돼요. 후행 도시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에 선행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도시계획은 후행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지만 후행도시계획에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거 무권한이니까 무효가 되겠죠. 당연한 거고 이거 행정행위 하자로는 알면은 뭐 외울 것도 아니죠.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처분이 효력상실. 이것도 뭐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이게 행정행위 변경에서도 봤던 거 논리가 똑같죠. 효력을 상실한다는 의미는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량에 시효된다는 거지 소급표가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 중에 변경되는 부분은 장래를 향하여 시효된다. 조금만 시효되는 거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다 시효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청권 인정 사례를 예외적으로 보면 되고 부정 사례가 주류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판례가 출제가 여러 번 된 건데 이거는 배경이 있어요. 국토유인계획 변경 신청 거부인데 이걸 거부하면 우리가 그 신뢰공 원칙에 공익보다 사익을 크게 봤던 청소업자 있죠. 폐기물 처리하고 뭐하라고 사익이 굉장히 큰 거. 그 청소업 자체를 못해요. 이 용도 변경 이거 안 해주면은 그런 경우 특수한 사안이에요.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춰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유인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게 이건 계획 거부만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당해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 이게 폐기물 처리 허가를 거부하는 결과 이거는 폐기물 처리 관련되면 이제 예비 결정 사례로도 대표적인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권 침해하는 거 이거 토지 소유권이 권리니까 나대지 보면 토지 소유자 나오죠. 4번도 토지 소유자 나오죠. 토지 소유권. 그 다음에 3번도 토지 나오죠. 토지 소유권. 유형화되어 있어요. 토지 소유권에 관한 거는 인정. 그 다음에 계획 위반 청구권인데 이것도 출제가 좀 몇 번 됐거든요. 그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이것도 토지 소유자예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 다 외우기는 되게 쉽죠. 논리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게 권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반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번 시간에는 확약과 행정 계획 이걸 다루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그 다음에 사실행위의 가장 중요한 별도 논점인 행정지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에 관계되는 거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기본법을 필두로 한동안 재미가 없는 법률 수행으로 외워야 되는 그 영역으로 우리가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